자, 오늘은 TR90하고 TRM를 이용한 다이어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아직 안 들어오신 분이 계신가 마지막 한번 점검 한번 하고요. 그냥 시작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세 분 안 들어오셨으니까. 네. 자,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를 하는 목적이 물론 이제 그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고 또 미용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가장 큰 목적은 아무래도 이제 미용상의 목적도 있지만 건강을 위해서 하는 다이어트가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목적일 텐데 3대 대사성 질환이라는 게 있죠. 요 대사성 질환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요걸 얘기하는 건데 요게 전부 다 원인이 중성지방이 많아서 생기는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 속에 중성지방이 많은 거를 고지혈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중성지방에 의해서 혈관이 막혀서 혈압이 올라가는 거를 고혈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중성지방에 의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서 생기는 질병을 당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 상세한 거는 이제 그 심혈관계 질환 강의나 당뇨 강의를 이제 들으시고요. 고혈압 강의 이런 거 따로 있으니까 강의 들으시고요. 그래서 이걸 대사성 질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대사성 질환이라는 거의 뜻이 뭐냐면은 신진대사가 저하돼서 우리가 먹은 음식이 전부 다 이제 지방으로 바뀌면서 중성지방이 증가가 돼서 생기는 질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다이어트를 통해서 중성지방을 감소시키면은 당연히 이제 이런 심혈관계 질환, 성인병이 이제 개선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음. 그래서 이제 그 다이어트는 이제 포괄적인 성인병 개선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인 이 대사질환은 다이어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질병들이다. 그렇다고 이제 완벽하게 뭐 개선이 된다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좋은 쪽으로 개선되는 쪽으로 그렇게 이제 질병이 음, 개선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제 체지방을 줄이는 게 이제 1차 목표고요. 이 체지방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고 줄어진 체지방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체지방을 유지시키는 거죠. 음, 체지방 증가를 억제하는 그렇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기초대사량을 이제 높여줘야 되는데 어, 그 체지방을 감소시킨다는 거는 중성지방을 감소시키는 거니까 3대 대사질환을 이제 예방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예방 및 개선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초대사량을 증가시킨다는 거는 어, 잠깐만요. 기초대사량을 증가시킨다는 거는 체지방이 늘지 않도록 체질을 이제 바꿔주는 그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다이어트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체중을 자꾸 재는 사람들 있잖아요. 1kg가 빠졌다, 2kg 빠졌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체중에 집중하는 거는 올바른 다이어트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면은 체중은 빠르게 감소되지만 우리가 높이려고 하는 기초 대사량은 감소해서 요요 현상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반대로 근육량이 늘면서 근육량이 늘면서 체지방이 감소가 돼도 체중은 늘어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근육이 더 무겁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아무리 체지방이 감소가 되더라도 근육량이 계속 늘어나면 체중은 오히려 증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체중은 늘어났다 하더라도 지방은 줄어들고 몸은 슬림해지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체중을 갖고 내가 지금 다이어트가 성공했느냐 안 성공했느냐 이걸 따지면은 그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다이어트를 할 때 체중을 자꾸 뭐 중요시하는 그런 다이어트는 의미가 없다라는 걸 이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체지방을 줄이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자, 우리가 칼로리원이라는 게 뭐냐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요게 이제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를 하게 되면은 요게 이제 당으로 바뀐 다음에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연소가 돼서 이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과도하게 칼로리를 섭취한다든지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다음에 이제 칼로리 섭취를 제대로 섭취된 칼로리를 소모하지 않는다든지 짧은 거리를 가는데 택시 타고 가고 서 있지 않으려고 그러고 운동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먹은 칼로리를 소모하지 않으면 쓰고 남는 당이 증가하게 되고요. 이 쓰고 남는 당은 지방으로 합성이 돼서 우리 체지방으로 이제 그 저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몸 속에 이제 체지방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체지방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는 이제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방법, 식단 조절하는 방법이죠. 자, 이렇게 식단을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 할 때 식단 조절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일시적으로 효과가 나죠. 당연히 안 먹는데 살이 찔 수는 없죠.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근데 진짜 물만 먹어도 살이 찌면 그거는 의학계에 보고가 돼야죠. 그죠? 음. 물만 먹고 살이 찌면은 뭐 음식이 필요 없잖아요. 물만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은 없어요. 물만 먹고 살찌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뭔가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식단을 조절하면은 당연히 이제 칼로리 섭취가 줄어들면서, 음, 체지방이 줄어들고, 또 이런 건 이제 그 다이어트 하는 동안에는 일시적인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칼로리 소모를 늘리는 거죠. 우리가 운동을 한다든지 또 기초대사량을 증가시켜서 이제 내가 먹은 칼로리를 다 소모시켜 버리면 체지방이 늘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요건 이제 지속적인 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시적인 효과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다이어트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초대사량을 높여야 된다. 이거는 뭐 다이어트에 어느 정도 어, 뭐 상식이 있고 또 많은 다이어트를 해본 사람이라면은 한 번 정도 이상씩은 다 들어본 아주 기본적인 얘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 기초대사량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만 우리가 이제 그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기초대사량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요. 정말 이 기초대사량이라는 게 뭔지 이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 꼭 먹어야 되는 열량 음, 그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첫 번째는 기초대사량과 두 번째는 활동대사량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초대사량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칼로리를 우리가 기초대사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이제 식물인간 있잖아요, 병원에서. 식물인간은 활동도 못하고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오로지 누워만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오로지 누워만 있는데 이 식물인간도 칼로리는 필요하겠죠. 안 먹으면 죽는 거죠, 식물인간도. 그러니까 식물인간이 소모하는 칼로리, 요거를 우리가 기초대사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초대사량 이하로 먹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사람이 죽게 되죠. 생명 유지하는 데 필요한 칼로리를 충분히 섭취할 수가 없으니까. 자, 요거를 이제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가만히 세워놓고 자동차에 시동을 걸어놓으면은 자동차에서 이제 휘발유가 소모가 되잖아요. 우리가 운행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자동차가 소모하는 연료량, 이걸 우리가 기초대사량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활동대사량이라는 건 우리가 움직이고 운동하고 할 때 필요한 칼로리. 예, 그러니까 이제 식물인간이 깨어나서 활동을 하게 된다. 그럼 이제 더 많은 칼로리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동차가 운행을 할 때 소모되는 연료량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루에 꼭 먹어야 되는 열량은 기초대사량, 즉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로 하는 칼로리와 우리가 활동하고 운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칼로리를 더해서 그게 바로 우리가 하루에 먹어야 되는 열량이다. 이렇게 이제 그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먹은 음식 중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열량과 활동을 하고 운동하는 데 필요한 열량이 각각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느냐. 요게 좀 궁금하겠죠. 이게 놀랍게도 우리가 운동을 하고 활동할 때 많은 칼로리가 소모될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 중에 대부분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소모가 됩니다. 어. 자, 그러니까 기초대사량이 중요하다.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식물인간처럼 생명을 유지만 하는데도 우리가 먹은 음식의 80%가 소모가 된다. 그러면 많은 우리 열량이 기초대사량으로 소모가 되는 거니까 이 기초대사량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기초대사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가 많은 열량이 소모가 되니까 살이 덜 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기초대사량이 중요하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자, 기초대사량 이제 계산 공식은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참고적으로 자신의 기초대사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기 위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이거는 통계적인 수치입니다.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체중이 줄어들게 되면은 여기 보면 체중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초대사량도 같이 줄어드는 걸로 이렇게 그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확한 수치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통계적으로 대략적인 이제 기초대사량을 계산하는데 사용이 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초대사량은 우리가 먹은 음식의 대부분을 소모를 하게 되는데 이 기초대사량도 또 세분화시킬 수가 있어요. 음. 자, 기초대사량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먹어야 하는 최소한의 칼로리를 우리가 기초대사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태까지 여러분이 배워온 것도 그럴 수가 있고 많은 이 다이어트 강사나 이런 그 다이어트를 그 지도하는 사람들이 근육량을 키워야 된다. 근육에서 소모되는 열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근육을 늘려야 된다. 근손실이 일어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럼 이거에 대한 정확한 한번 우리가 그 의미를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기초대사량이라는 걸 다시 한번 나눠보자고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열량이 과연 또 어떻게 각각 분류가 될 수 있는지. 자, 요거를 이제 그 분리해 보면은 골격근과 내장근 그리고 화학 반응을 통해서 소모되는 열량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이 골격근이라는 게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우리 뼈에 붙어 있는 근육, 즉 우리가 움직이고 운동을 할 때 뼈를 움직여서 우리 몸이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근육, 그걸 골격근이라 그래요. 즉 운동근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뼈와 체지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골격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초대사량을 올리기 위해서 근육량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바로 이 골격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운동을 통해서 뼈에 붙어 있는 이 근육을 늘려줘야, 그래야 기초대사량이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근육은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근육 그러면은 뼈에 붙어 있는 근육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 어, 내장에도 근육이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심장이 뛰면서 지속적으로 피를 우리 온몸으로 돌려주지 않으면 죽죠. 그죠? 그러니까 심장은 수축과 이완을 계속하죠. 그래서 심장은 뭐예요? 근육 덩어리예요. 그다음에 위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계속 교반을 시키면서 음식물을 섞어주죠. 그렇게 움직이려면 마찬가지로 근육이 있어야 돼요. 소장도 음식물을 계속 밑으로 내려보내죠. 꾸물럭꾸물럭 하면서. 그러니까 소장도 근육 덩어리예요.
뿐만이 아니라 대장이라든지 어, 또는 여성의 질이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질이 아니라 그 자궁. 이것도 근육 덩어리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는 뼈에 붙어 있는 근육만 근육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장기에도 엄청나게 많은 근육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당연히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장기 중에는 움직이지 않는 것도 있죠. 움직이지 않는 거. 예를 들자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거. 머리가 막 꾸물럭꾸물럭 움직이진 않죠. 그런데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을 하면은 열이 나죠, 막. 그러니까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그 머릿속에서 뭔가 공부를 하고 우리 몸에 이제 그 명령을 내릴 때 계속 뇌는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활동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다음에 간이 움직이진 않죠. 근데 간에서 우리가 필요한 물질을 생성해내고 또 해독을 하고 여러 가지 뭐 호르몬을 만들고 그렇게 여러 가지 물질을 합성하고 해독을 할 때 마찬가지로 에너지가 또 필요한 거예요. 신장 같은 경우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노폐물들을 걸러서 소변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해주잖아요. 신장도 움직이진 않죠. 그런데 신장에서 노폐물을 배출하는 그 과정에도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속에 근육뿐만이 아니라 다른 장기에서도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살아있는 한 무조건 소모돼야 되는 에너지예요. 가만히 누워서 숨만 쉬고 있어도 골격근, 내장근, 그다음 화학 반응 이게 계속 여기서 에너지가 소모가 돼야 우리가 체온 36.5도를 유지하면서 삶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총기초대사량이라는 거는 골격근에서 소모하는 칼로리 플러스 내장근에서 소모하는 칼로리 플러스 화학 반응에 소모되는 칼로리를 더해줘야지만 우리가 반드시 죽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섭취해야 되는 하루의 기초대사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 개의 각각의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느냐? 음, 총 기초대사량 중에서 골격근에서 소모되는 칼로리는 얼마냐? 20%예요. 내장근은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돼도요. 우리가 밤에 잘 때 근육을 움직이지 않잖아요. 근데 내 몸 속에 있는 심장은 계속 뛰잖아요. 심장은 계속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음. 그래서 이 내장에서 소모되는 칼로리도 무려 20%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때 뇌가 자는 것 같지만 뇌도 잤다 깼다 잤다 깼다 하거든요. 그 다음에 간에서도 계속 이제 그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있고 심장에서도 여러 가지 노폐물을 걸러내고 하는 건 우리가 자고 있어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그래서 이 화학 반응으로 통해서 소모되는 에너지가 60%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타사에서 얘기하는 다이어트 또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어왔던 여러 가지 다이어트 여기서 기초대사량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바로 이 골격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골격근.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워야 된다. 그래야지만 살이 빠지고 그리고 기초대사량이 늘어나서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로 바뀐다. 근데 의외로 그거는 총 기초대사량의 20%밖에 안 돼요. 자, 그러니까 근육을 키워놓으면은 이거 살이 잘 안 찌는 체질로 바뀔 거다. 물론 도움은 되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진 않습니다. 어, 결과적으로 골격근을 키워서 다이어트를 하고 이거를 골격근 때문에 내가 살이 잘 안 찌는 체질이 됐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큰 오산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내가 진짜 체질이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바뀌려면은 이 내장근과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도록 하는 게 골격근을 키우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에서 활발하게 해독을 하고 그 간을 건강하게 만들고 분해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고
심장이나 신장의 기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장기의 기능을 좋게 만드는 거. 그게 다이어트에 훨씬 더 효과적이다, 운동하는 것보다. 야, 이거 뭐, 운동 안 해도 내장만 건강하게 만들어도 살이 안 찐다, 이런 얘기예요. 어. 이제 이런 개념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진 못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TR90하고 TR이라는 제품은 타사처럼 이렇게 골격근과 관련된 또 그다음에 이제 골격근을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식단 조절을 하고 어, 이러한 일반적인 다이어트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왜? 이 내장근과 화학 반응을 촉진시키기 위한 다이어트가 바로 TR90과 TRB예요. 그래서 생체 기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하는 다이어트 또 훨씬 더 내장 기능이 좋아지면은 오랫동안 다이어트 효과가 지속되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바로 TR90과 TR미 다이어트입니다. 그래서 이 TR90과 TR미 다이어트는 기존의 다른 회사에서 얘기하는 다이어트 방법이라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다이어트의 상식하고는 완전히 다이어트의 방법이나 이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갖고 계셨던 다이어트에 대한 상식을 완전히 깨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가 있고 오랫동안 그 효과를 여러분이 누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이런 그 다이어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이 들어오는데 그 다이어트 방법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방법에 따른 이제 그 장단점을 또 얘기해 드릴 텐데 그 전에 자, 조직 1kg당 아까 여기 이제 그 내장근이나 이제 화학 반응에 의해서 80%의 에너지가 소모된다 그랬잖아요. 그 골격근에서는 20%고. 자, 요거를 실제로 이제 조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자, 우리 조직 1kg당 소모하는 칼로리를 어, 보고 그게 이제 기초대사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큼 되느냐. 요걸 계산해 놓은 게 있는데 체지방 1kg당 소모하는 칼로리는 5kcal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체지방이 이제 그 칼로리를 소모하긴 하지만 기초대사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5% 이하, 상당히 낮아요. 골격근은 15kcal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양이 굉장히 많죠. 우리 몸에 이제 근육에 이 뼈에 붙어 있는 근육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골격근에서 소모되는 칼로리가 전체 기초대사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입니다. 간은 골격근에 비해서 훨씬 더 적죠. 그런데 간에서는 무려 1kg당 200kcal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에서 소모하는 칼로리가 골격근에서 소모되는 칼로리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운동하는 것보다 간 기능을 개선하는 게 다이어트에 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되니까. 그 다음에 뇌에서 소모되는 칼로리는 무려 250kcal예요. 운동하는 것보다 앉아서 공부하는 게 훨씬 낫다 이런 얘기예요. 운동하는 것보다 앉아서 하루 종일 공부하면은 그게 에너지 소모가 더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어.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강단에 서서 강의를 하면은 학생들은 앉아서 듣기만 하잖아요. 근데 맨날 배고프다 그래 학생들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뭐라 그럽니까? 야, 나는 서서 이렇게 열심히 강의하는데 니네들은 앉아서 듣기만 하는데 뭐가 이렇게 맨날 피곤하고 배가 고파?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선생님이. 움직이는 골격근보다 뇌에서 소모하는 칼로리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학생들이 항상 배가 고픈 거야. 뇌에서 계속 에너지를 소모하니까. 음. 근데 심장은요, 무려 450kcal를 소모합니다. 1kg당. 근데 심장은 조그맣잖아요. 그래서 기초대사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한 7% 정도 되고, 신장, 즉 콩팥이죠. 콩팥에서 소모되는 칼로리도 심장만큼 높습니다. 450kcal. 예. 근데 이제 살이 찌면은, 체지방이 증가하면은, 신장 기능이 제일 먼저 저하되기 시작해요.
음. 그러니까 체지방이 증가하게 되면은 신장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칼로리를 소모하는 신장 기능이 나빠지면서 더 체지방이 증가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어. 자, 그래서 이렇게 또 체지방을 빼면은 신장 기능이 개선되면서 또 체지방이 빠지는 속도가 그만큼 더 빨라질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이 우리 장기에서 소모되는 이 장기에서 소모되는 칼로리가 어, 골격근에서 소모되는 칼로리보다 훨씬 많다.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게 바로 TR90과 TRM가 나오게 된 배경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리고 이제 그 근육량을 아무리 늘려도 우리가 편안하게 누워서 이 근육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골격근이 사용하는 칼로리가 2 내지 3kcal 킬로칼로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근육량을 늘린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근육에서 소모되는 칼로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운동을 해야 됩니다. 계속 움직이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음. 자, 이렇게 이제 쉽지 않은 근육량을 갖고 다이어트를 하려고 했으니 다이어트가 그렇게 잘 안 된 거겠죠. 그죠? 자, 그럼 여러 가지 다이어트 방법이 있는데 한번 장단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운동을 통해서 어, 근육량을 늘리고 기초 대사량을 높임으로써 이제 그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이 있겠죠. 자,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무산소 운동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무산소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짧은 시간에 큰 힘을 내는 근력 운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거. 이렇게 하면 근육량이 늘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체지방을 태우는 운동도 있어요. 요걸 유산소 운동이라 그래요. 요거는 적은 힘으로 오랫동안 하는 지구력 운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빨리 걷기 같은 거. 자, 그런데 유산소 운동은 체지방은 잘 태우지만 근육량은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병행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음. 이 무산소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다이어트 방법, 이 그 운동을 통한 다이어트 방법의 장점이라 그러면은 근육질의 멋진 몸매를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체지방 감소 효과도 크고요.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는 반면에 매일 해야 효과가 있어요. 하다 말다 하면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해야 효과가 있고요. 노약자들은 하기 어렵겠죠.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나 또는 그 나이가 든 사람이 쇠질할 수가 없잖아요. 웨이트 트레이닝, 쇠질한다 그러죠. 그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질병 상태.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병에 걸렸는데 가서 근육량 늘리겠다고 쇠질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웨이트 트레이닝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다이어트 방법은 나이가 젊고 건강한 사람들한테는 권장할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이긴 한데 일반적인 노약자나 질병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하기가 좀 어렵겠죠. 이런 방법은. 자, 두 번째 저탄고지 다이어트란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저탄고지 다이어트라는 거는 아까 그 우리가 칼로리원 있죠. 우리가 먹어서 칼로리를 생산하는 그 칼로리원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칼로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극단적으로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 단백질에 육류 위주로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게 저탄고지 다이어트예요. 그럼 고기만 먹으니까 좋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10% 이하의 탄수화물을 섭취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요. 어. 근데 이렇게 하면 왜 살이 빠지느냐? 육류를 먹어도. 자, 이 탄수화물은요. 분해가 되면 뭐가 되냐면 포도당, 당이 됩니다. 당이. 근데 이 당은 뇌에서 이 뇌에서 필요로 하는 영양소예요. 그러니까 뇌는 당이 있어야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은 뇌에 필요한 영양소예요. 어. 근데 이 당이 뭐에서 만들어진다? 탄수화물에서 만들어져요. 근데 탄수화물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줄이면은 뇌에 필요한 당이 부족해지잖아요. 그럼 뇌가
먹고 살 게 없어지면은 뇌가 죽어버리면 사람도 죽죠. 그 우리 몸속에서는 어떻게 돼요? 뇌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음. 그 주인한테 탄수화물 자꾸 먹으라고 신호를 줘도 주인이 죽어라고 탄수화물을 안 먹어. 그러면 아, 죽어버리자. 그리고 뇌가 죽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뇌를 살리기 위해서 지방을 분해시킵니다. 지방을 분해시켜서 케톤체라는 걸 생산합니다. 그래서 이 뇌에다가 당 대신에 이 케톤체를 공급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지방이 계속 분해가 되면서 체지방이 감소하게 되는 이러한 다이어트 방법이 저탄고지 다이어트예요. 자, 이건 장점이 식사량을 조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육류 위주로 식사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식단 조절이 필요 없다는 거죠. 탄수화물만 안 먹으면 되는 겁니다. 체지방 감소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근손실이 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육류를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오히려 체지방이 증가한다. 자, 왜 그러냐면 탄수화물은 열량이 4kcal예요. 탄수화물을 먹으면 탄수화물에서 4kcal의 열량이 나오고요. 단백질에서는 5kcal의 열량이 나옵니다. 지방에서는 9kcal의 열량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고칼로리예요. 그러니까는 탄수화물 먹듯이 지방 단백질을 먹게 되면은 칼로리 과잉 섭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탄고지 다이어트에서 이 육류 위주 식사를 한다는 거는 칼로리는 유지한다는 겁니다. 섭취하는 총 칼로리는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 자, 그러니까 탄수화물로 섭취하는 칼로리만큼을 단백질과 지방으로 칼로리를 섭취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식사량이 줄어들어야 되겠죠. 똑같이 배 터지게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오히려 체지방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무조건 육류 위주로 식사를 한다 그러니까 좋다고 막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칼로리 계산을 잘 하고 먹어야 되겠죠. 근데 장시간 또 계속할 때 우리가 지방을 꾸준히 먹기 때문에 그런 지방들이 이제 심혈관계 질환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 또 이제 탄수화물이 자꾸 부족해지면 뇌는 당을 달라고 그러는데 당 대신에 계속 케톤체를 공급해 주면은 이 탄수화물 부족에 따라서 뇌가 이제 신경질을 내는 이런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도 있는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저탄고지 다이어트는 식단 조절이 어렵고 사회생활을 계속해야 되는 사람이 단기간에 좀 살을 빼고 싶을 때 해볼 수 있는 그런 다이어트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다음에 간헐적 단식이란 말도 들어보셨죠? 근데 간헐적 단식은 어떻게 하는 거냐? 24시간 동안 물 이외에 아무런 음식도 섭취하지 않는 다이어트예요. 이 24시간이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어, 이게 중요해요. 24시간이. 그러니까 물만 먹는 겁니다. 24시간 동안. 자, 이렇게 칼로리 섭취를 중단하면은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초대사량이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 기초대사량만큼의 에너지는 섭취를 해야 되는데 안 먹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근육이나 간에 저장했던 영양소를 사용을 하게 되죠. 요때를 이용해서 비상용으로 사용했던 비상식량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비상식량이 24시간이 되면은 다 소모가 되는 겁니다. 하루가 지나면.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혈당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체지방이 분해가 되면서 우리 몸이 그 체지방을 분해시키는 그런 체질로 우리 몸이 전환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거를 주기적으로 할 경우에 이제 체지방이 감소되는 그런 방법이 간헐적 단식입니다. 장점으로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에 한 번씩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꾸준한 체지방 감소 효과라든지 또는 평상시에는 뭐 여러분들이 어떤 식사를 해도 큰 상관이 없는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아직까지 이거를 뭐 10년, 15년 이렇게 장기간 했을 때도 이렇게 그 몸에 무리가 없이 지속적인 체지방 감소 효과가 있을 거냐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 검증이 되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이거예요. 생식 능력이 저하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갖다 지금 아기를 안 낳아서 난리가 났는데, 이제 아기 낳고 싶은 사람도 아기를 못 낳는다. 이건 큰 문제죠, 지금요. 그죠? 그래서 간헐적 단식은 가임기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불임이나 난임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들은 굉장히 위험한 단식 방법입니다. 간헐적 단식은요. 꾸준히 이제 그 에너지를 섭취시켜야 되는데, 그 에너지가 중단이 딱 되면은 고혈압 환자나 당뇨 환자는 크게 위험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참 먹어야 되는 성장기 어린이나 청소년들, 그 다음에 이제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직장인들이 24시간 동안 굶는다. 쉽지가 않죠. 그죠? 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전업주부나 하루 정도 단식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단기간에 체중 조절을 원할 경우에 뭐 단헐적 단식도 해볼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죠? 자, 그런데 앞에 있는 그런 단식 방법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없이 건강보조식품을 이용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가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다이어트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1세대 다이어트 제품은요, 체중 감량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SNS 상에서 보면은 뭐 일주일에 5kg 감량, 뭐 이렇게 뭐 나오면서 뭐 여자 허리 예쁘게 S자 라인이 된 허리를 비포에는 이렇게 살이 쪄 있고 한 달 후에는 뭐 이렇게 S자 라인이 돼 있고 요 뭐 비포 애프터를 보여주면서 자 이렇게 이제 뭐 5kg가 감량이 됐습니다. 10kg가 감량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1세대 다이어트 제품들인데 자 이거는 식욕 억제제가 들어가 있어요. 음, 식욕 억제제라는 건 뭐예요? 밥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입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그냥 입맛이 좋아갖고 밥을 열심히 먹었는데 요 제품을 탁 먹으면 입맛이 똑 떨어져. 그러니까 아무리 맛있는 걸 앞에 갖다 놔도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 어. 자, 이렇게 이제 식사를 안 하게 되면 영양결핍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골격근이라든지 내장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육이 손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초대사량이 급격히 저하가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초대사량이 저하되는 그런 다이어트는 올바른 다이어트가 아니라 그랬죠. 요요 현상이 온다 그랬죠. 이뇨촉진제. 우리 몸의 인체의 70%가 수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제일 많은 수분을 배출해버리면 빠르게 체중이 감량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체중이 감량하다 보면 우리 몸속에 탈수 현상이 벌어지고, 어, 세포가 노화가 되고, 또 잘못하면 생명의 위험까지 줄 수 있는 게 이뇨촉진제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생명의 위험이 되기 때문에 이런 다이어트 제품들이 항상 하는 게 뭐냐면 하루에 2리터 이상 물을 섭취해라. 자, 이렇게 계속 권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게 나왔느냐?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어. 이뇨 촉진제를 먹어서 물이 자꾸 탈수 현상이 벌어져서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어. 그러니까는 물을 많이 마셔라. 이 탈수 현상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이어트 할 때는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는 게 무슨 뭐 룰같이 됐어요. 룰같이. 국룰같이 됐어요. 이거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에 2리터 이상 물을 섭취한다는 게 바로 이 탈수 현상을 막기 위한 겁니다. 이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물을 하루에 1리터씩 강제로 섭취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뇨促진제를 먹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 그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어.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런 게 나왔느냐.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냥 맹목적으로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강제로 2리터 이상 물을 섭취해라. 이거는 이뇨촉진제를 먹지 않을 때는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이건 이렇게 되면은 이뇨촉진제 없이 먹을 때는
그러면 혈액이 희석됩니다. 이렇게 혈액이 희석되면은요, 그 심장 박동이 증가하고 호흡 곤란이 오고 실신을 하고요. 그래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뇨 촉진 작용이 없는 이런 이뇨 촉진제를 먹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에 물 2리터씩 먹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 그다음에 이제 지방을 또 강제하는 그 강제로 분해시키는 성분도 들어가 있는데 이런 성분들은 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또는 신경계에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은 건강상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SNS상에서 일주일에 5kg 감량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이거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음.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근손실로 인해서 근손실로 인해서 기초대사량이 감소되면서 요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자, 요요 현상을 조금 더 이제 여러분한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기초대사량이 감소해서 생기는 게 요요 현상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는 기초대사량 플러스 활동대사량 한 게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 기초대사량이 70에서 한 80% 정도, 80% 정도 되고, 활동대사량이 한 20에서 30%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요 비율로 이렇게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필요했을 때 다이어트 전에 자, 여기 딱 맞춰서 식사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살이 더 찌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겠죠. 그죠? 요거 딱 맞춰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었으니까. 자, 그런데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식단 조절을 해요. 어. 자, 이러면서 음식을 이제 극단적으로 적게 이제 먹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근손실이 일어나요. 어. 그러면서 뭐가 감소합니까? 기초대사량이 감소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초대사량이 감소한 상태에서 다이어트 이제 식단 조절이 끝났어요. 그 다이어트 후에 다시 원래 처음에 먹던 음식만큼 식사량을 또 증가시켰습니다. 어. 이렇게 식사량을 똑같이 증가시켰어요. 그런데 근손실이 일어난 상태에서 내가 소모할 수 있는 칼로리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 자, 요게 이제 이렇게 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이어트 전하고 똑같이 음식을 먹게 되면 오히려 어떻게 돼요? 식사 과잉 상태, 칼로리 과잉 섭취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만큼. 옛날에는 이게 기초대사량으로 다 소모가 됐었는데 기초대사량이 줄어들면서 소모가 안 되니까 다이어트 전처럼 다시 식단을 회복시키면은 칼로리 과잉 섭취가 되면서 체지방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니 다이어트 하기 전에는 체지방이 늘지 않고 딱 유지하는 상태였었는데 다이어트 후에 오히려 체지방이 증가해 버리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요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식단을 조절한다든지 하는 거를 절대 여러분들이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식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 자, 그래서 이제 나온 게 2세대 다이어트 제품들인데 이런 2세대 다이어트 제품들은 천연 성분입니다. 그다음에 근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초대사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근손실을 예방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이제 초점을 맞춰서 선전을 하게 되죠. 자, 이거는 칼로리 컷 성분, 음, 칼로리원의 흡수를 억제한다든지 또는 칼로리 버닝 성분, 칼로리 소모를 촉진한다든지, 그 다음에 단백질 섭취, 예, 그 근손실을 예방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을 섭취해서 근손실이 이제 되는 거를 예방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식단 조절을 통해서 채소나 지방 그 단백질 위주로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소화가 좀 잘 안 되는, 그러니까 혈당을 잘 조절하는 이런 이제 식단 조절 같은 거를 이제 유도를 하게 되죠.
자, 요새 이제 그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요, 뭐,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이거 살이 찐 사람만 꼭 먹어라. 어, 이거는 체지방이 많은 사람만 먹어야 된다. 너무 급격히 체지방이 빠진다. 이거 사기치면서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 그래서 무슨 CLS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브로멜라인이라든지, 이런 걸 단일 제품으로 해서 뭐 완전히 획기적으로 체지방이 빠지는 것처럼 뭐 이렇게 막 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게 막 선전에 나옵니다. 그럼 그거 보면 살이 확확 빠질 것 같죠? 절대로 안 빠집니다, 여러분. 그냥 그걸 한탕하고 없어지는 제품들이에요. 요새 유튜브로 그런 거 선전 많이 합니다. 마치 전문가인 척하면서 나와갖고 그런 이런 걸 보고서 막 그냥 뭐 간에 있는 지방을 녹인다, 뭘 녹인다 하면서 막 뭐 이렇게 뭐 실험하는 것까지 보여주면서 뭐 저 유튜브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어. 그 효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극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일종의 칼로리 버닝 성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게 중요하지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자, 이런 건 이제 건강상의 문제는 이 1세대 다이어트 제품보다는 적죠. 그렇지만 요요 현상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 왜 그러냐? 2세대 다이어트 제품들이 이제 그 얘기하는 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식사를 적게 먹는다. 어, 식사를 이렇게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양보다 적게 식사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칼로리 섭취가 부족해진 거죠, 이만큼. 그러면 이만큼의 칼로리를 어딘가에서 충당을 해야 우리가 기초 생명을 유지하고 또 활동하는 데 필요한 칼로리가 있잖아요. 그걸 어딘가에서 충당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 생명을 유지하고 활동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는 체지방을 분해시켜서 요 부족한 칼로리를 채워주고, 그 다음에 단백질을 추가로 섭취함으로써 요거는 근육으로 가서 근육이 빠지는 거를 막아주겠다. 자, 요렇게 이제 선전을 하는 겁니다. 어, 요게 희망사항이에요. 그럼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식단 조절을 해서 칼로리가 부족해져서 체지방이 감소된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단백질을 섭취해서 근손실을 방지하겠다. 근데 이 단백질이 뭐예요? 칼로리원이에요. 어.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칼로리원으로 단백질이 이 부족한 칼로리를 채워줌으로써 소모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 단백질이 근육이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칼로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칼로리원으로 소모가 돼 버린다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이게 근육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실제 상황인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희망한 대로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세대 다이어트 제품들도 요요 현상이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식단 조절을 하면은 근손실은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요요 현상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3세대 다이어트 제품인 TR90이라는 건 뭐냐? 자, 여기에는 칼로리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음, 앞에 얘기한 것처럼 뭐 그러니까 음식물 섭취를 줄인다, 뭐 아니면은 뭐 칼로리 컷을 한다, 칼로리 버닝을 한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 뭐냐? 유전자를 리셋시킨다. 어, 유전자를 리셋시켜서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체질을 변화시킨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다른 얘기로 하면은 장기의 기능을 활성화시킨다 이 뜻이에요. 자, 다이어트가 자꾸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나이가 들면은 근육을 만들라고 명령을 주는 유전자 자체가 활성을 잃어요. 그러면서 근육이 손실이 올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들면은. 어. 아무리 우리가 단백질을 잘 섭취한다 하더라도 그 단백질이 근육으로 잘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왜?
유전자가 노화가 일어나갖고. 그래서 근손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활동력이 저하되고 운동량이 또 줄어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돈은 좀 여유가 생기고, 음, 또 생활은 이제 그 시간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맛있는 거를 잘 찾아다니게 되고, 꽤 식욕 조절도 쉽지 않게 돼요. 이러다 보니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다이어트가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노화된 유전자를 젊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다른 회사에서는 없어요. 이런 방법이. 그러니까 아까처럼 식단 조절을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거밖에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하는 것밖에는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자, 그런데 TR90은요, 근육을 만들어주는 유전자를 젊게 리셋시켜줘요. 이런 제품이 다른 회사는 없죠. 그러니까 운동을 해라, 식단 조절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이런 제품이 있는데 식단 조절할 이유가 있을까요? 전혀 필요가 없는 거죠. 식단 조절할 필요가. 그죠? 식단 조절 안 하고 어떻게 살이 빠집니까? 이게 벌써 옛날 사고방식이야. 여러분들이 이러한 낡은 사고방식, 이거를 지금 깨버리지 않으면 TR90 다이어트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근육생성 유전자, 나이가 들수록 근육생성 유전자가 비활성화됐는데, 이거를 이제 활성화시켜 줌으로써 근육이 잘 생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장기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지방이 잘 분해가 되도록, 어, 이 그 지방 분해 유전자를 또 리셋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식욕을 조절하는 유전자를 리셋시켜 주는 거예요. 자, 식욕 조절이라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던 1세대 다이어트 제품 중에 식욕 억제 아닙니까? 아, 그게 아니에요. 요거는 식욕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거는 식욕 억제가 아닙니다. 음. 그래서 TR90 다이어트는 기존의 다이어트하고는 완전히 다른 컨셉의 제품이기 때문에 다이어트 방법을 아까 1세대, 2세대 다이어트가 하는 것처럼 하면은 안 됩니다. TR90은. 자, 그러면 유전자 발현으로 해서 이제 그 유전자 리셋 시켜준다는 게 뭐냐면, 이건 뭐 여기서 저 시간상 상세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대충 얘기한 것 같게요. 그 정확한 거는 그 에이즈락 강의 들으세요. 우리 유전자는 이렇게 히스톤 단백질이라는 단백질에 이렇게 두 바퀴씩 감겨 있는데 그 모습이 이렇게 스프링처럼 보입니다. 자, 스프링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유전자는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히스톤 단백질이 가까이 붙어 있을 수도 있고 히스톤 단백질이 스프링이 늘어난 것처럼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톤 단백질 사이가 가까이 붙어 있으면 유전자의 활동이 비활성화됩니다. 자, 이렇게 히스톤 단백질 사이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요, 거기는 유전자는 활성화가 돼요. 어. 그러니까 유전자가 있더라도 그 유전자의 작동이 꺼질 수도 있고 켜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꺼졌다 켜졌다 하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여기다 빛을 쪼이게 되면은 프리즘처럼 이렇게 그 빛이 산란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이제 그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붙어 있는 부분 쪽, 히스톤 단백질이 가까이 붙어 있는 쪽은 어둡게 이렇게 나타나고, 히스톤 단백질이 멀리 떨어져 있는 쪽은 빨갛게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어떤 유전자가 활성화가 되어 있고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음. 자, 예를 들자면 앞에서 저 근육 생성 유전자를 리셋시킨다 그랬잖아요. 자, 근육을 만들라고 명령 주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얘가 쭉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은 굉장히 근육 생성이 활성화가 돼서 근육을 많이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요게 이렇게 좁혀들잖아요. 이렇게 요 사이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이 근육 생성 유전자가 비활성화되면서 근육 생성이 잘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비활성화된 거를 활성화시킬 수 있으면 근육 생성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겠죠. 유전자에서 명령을 주니까 근육을 만들라고.
자, 그런데 이렇게 그 활성화되어 있던 유전자가 비활성화되는 이유는 뭐냐? 자, 근육 생성 유전자가 우리가 젊을 때 활성화가 돼 있어서 근육이 잘 만들어져 있었어요. 근육을 잘 만들고 있었어.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음식에 들어있는 메틸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메틸기가 음식을 통해서 들어와서 이렇게 유전자에 달라붙어 버리면 이렇게 벌어져 있던 유전자가 이렇게 좁혀져 버려요. 이 사이가. 그러면서 비활성화가 돼요. 자, 그러니까는 근육 생성을 하라고 하는 유전자들이 이렇게 옛날엔 벌어져서 근육을 잘 만들고 있었었는데 음식을 통해 들어온 메틸기가 여기 가서 달라붙어 갖고 여기 이렇게 쭉 달라붙어 버리면 근육 생성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이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건 우리 몸에 있는 내장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내장 근육이든지 아니면은 그 뼈에 붙어 있는 운동근이라든지 똑같이 잘 그 근육이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근육이 약해지면서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게 되겠죠. 어. 근데 우리가 유전자를 리셋시킨다는 거는 바로 여기에 붙어 있는 요 메틸기를 띄워버리는 거예요. 자, 이 메틸기를 띄워버리면 다시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 자, 이게 이제 리셋을, 유전자 리셋시키는 겁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이 메틸기 유입이 많아지기 때문에 유전자의 비활성화되는 이런 율이 많아지고 노화가 빨리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소식하면 장수한다 이런 얘기가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맞는 그런 얘기입니다. 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비활성화된 유전자를 리셋시켜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술, 요게 이제 에이즈락 기술이고 이게 TR90에 들어가 있는 기술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다시 보면은 이렇게 히스톤 단백질이 붙어 있는 히스톤 단백질에 노란 메틸기가 달라붙게 되면 이렇게 요게 좁혀지면서 유전자가 유전자를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비활성화가 되는 거죠. 유전자가. 이걸 우리가 과학적으로는 메틸레이션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리셋이 돼서 여기 붙어 있는 메틸기가 떨어져 나갔다. 그러면은 이 유전자를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유전자가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디메틸레이션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합니다. 어,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고 어떤 음식을 섭취하는 데에 따라서 얘가 메틸레이션이 되기도 하고 디메틸레이션 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해요. 어. 그 이제 TR90이라는 거는 어, 근육 생성 유전자와 지방 분해 유전자, 그다음에 식욕 조절 유전자, 어, 이거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리셋시키는 제품이다. 어, 그게 이제 이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 생성 유전자를 활성화시키고 지방 분해 유전자도 활성화시키고 장기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하는 게 TR90이다 이런 얘기예요. TR90 다이어트는요. 점프 스타트를 이제 15일 동안 먹게 되죠. 요때 15일 동안 유전자 리셋이 완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먹으면 유전자가 확 리셋이 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리셋이 되기 시작해서 15일이 되면 완전히 원래 상태로 리셋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를 리셋을 시키는데 근육 생성 유전자를 리셋시켜서 골격근이라든지 내장근이 잘 생성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15일 동안.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 분해 유전자, 장기 기능을 향상시키고 지방이 잘 분해되도록 하는 유전자를 리셋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식욕 조절 유전자를 리셋시켜 주는데 이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식욕 억제가 아니라 그랬죠. 그럼 요 식욕 조절 유전자를 리셋시킨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요.
자, 우리 이 그 시상하부에 보면은요. 뇌에 있는 시상하부에 보면은 어? 음, 여기에 포만중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위에 음식이 들어왔다. 배가 불러요. 배가 부르면 포만중추로 신호를 보내요. 나 이제 배불러. 다 먹었어. 그러면은 포만중추에서는 렙틴 호르몬이라는 호르몬을 분비시키면은 식욕이 저하되면서 더 이상 아무리 맛있는 걸 앞에 갖다 놔도 먹지 않게 돼요. 그런데 이 포만중추에서 렙틴 호르몬을 분비시키는 이 기능이 저하됐다. 그럼 렙틴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된다. 그러면 식욕 저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배가 불러도 계속 음식이 맛있어. 식욕 저하가 안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먹습니까? 배불러. 배 터질 것 같아. 미치겠어. 그러면 계속 먹어요. 배불러. 근데 나 왜 계속 먹지? 맛있어. 맛있어. 배불러. 이러면서 계속 먹어요. 살이 차오른다, 살이. 계속 살이 차오르겠죠. 그죠? 음. 그게 뭐예요? 렙틴 호르몬 분비 기능이 잘못돼서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소장에 비만균이 살아요. 그럼 이 비만균이 LPS라는 물질을 분비하면서 렙틴 호르몬 분비를 억제해서 식욕 억제를 할 수 있는 렙틴 호르몬 분비가 안 되게 만드는, 그래서 비만이 되게 만드는 이런 비만균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식욕 조절이 안 된다는 거는 렙틴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생겼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식욕 조절이 안 된다는 거는 식욕 조절이 안 된다는 거는 렙틴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생겼다는 얘기고, 이건 포만중추 유전자가 어, 비활성화됐다든지, 이 렙틴 호르몬을 분비시키는 유전자가 비활성화됐다든지, 또는 소장에 비만균이 살고 있다든지 했을 때 일어나는 증상들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다시 이 렙틴 호르몬이 잘 되도록 정상화시켜 주는 거, 그게 바로 점스타트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식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식욕은 그대로 살아있죠. 배가 고프면 저 밥이 먹고 싶죠. 음식을 먹고 싶죠. 음식을 먹었을 때 배가 부르면 식욕이 저하되면서 과식을 방지해주는 요런 시스템이 정상화된다 이런 얘기예요. 식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식욕이 정상화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과식으로 인한 칼로리 과잉 섭취를 억제하게 된다. 그게 식욕 조절을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점프 스타트가 렙틴 호르몬의 분비를 정상화시켜준다. 자, 그래서 TR90 다이어트는 그렇게 15일 동안 리셋을 시켜놨다. 음. 자, 그러면 15일 동안 리셋을 시켜놓은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또 우리가 먹는 음식 쪽에 음식 위에서 뭐가 들어옵니까? 우리가 음식을 안 먹을 수는 없죠. 음식을 통해서 뭐가 들어와요? 메틸기가 들어오죠. 그럼 이 메틸기는 어떻게 돼요? 리셋된 유전자를 다시 서서히 노화시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음식을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화는 어쩔 수 없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이어트 하는 동안에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근육 생성 유전자와 지방 분해 유전자가 유지돼야 된다. 다시 이렇게 노화가 일어나지 않게 유지시켜야 된다. 그 유지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게 뭐다? 핏이라는 거예요. 근육 생성 유전자와 지방 분해 유전자를 유지시켜주는 역할. 그게 핏이에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식욕 조절 유전자를 유지시켜주는 거. 요게 컨트롤이에요. 이걸 얼마큼 하느냐? 90일 동안 하는 겁니다. 음. 자, 그러면은 90일 동안은 오케이. 유전자가 유지된다. 어. 자, 그러면 90일 이후에 이걸 끊으면 어떻게 되느냐? TR90을 중단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유전자는 다시
서서히 노화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쵸? 야, 그러면 이거 TR90 죽을 때까지 계속 먹어야 된다는 얘기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쵸? 그러나 이렇게 노화가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 노화가 일어나는 속도를 이거를 최대한 억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이 최대한 억제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잘못된 식습관을 교정해야 된다. 즉, 우리가 체지방이 증가가 되는 그런 습관을 교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 그래야지만 다이어트 효과가 오래 지속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TR90은 유전자를 리셋시켜서 체질을 개선해주고, TR미는 이 습관 교정, 식습관을 교정하는 데 도움을 줘서 다이어트 효과를 오래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TR미도 다이어트, TR90도 다이어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TR미는 식습관을 교정해서 다이어트 효과를 유지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안 한 상태에서 TR미를 먹는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물론 그 자체가 뭐 그 살이 심각하게 찐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은 체지방도 좀 줄여주고 하는 역할도 해주지만 TR90만큼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개 제품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90일 동안 우리가 생활 습관을 교정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식단을 조절하고 하는 게 아니라 생활 습관을 교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TR미를 활용하시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반드시 교정해야 될 습관을 지금부터 이제 얘기를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천천히 먹는 습관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다이어트 효과를 유지하고 평생 내가 살이 잘 안 찌는 체질로 살고 싶다. 그러면은 천천히 먹는 습관을 무조건 들여야 됩니다. 최소 30분 이상 천천히 식사하는 습관. 이거가 안 되는 사람은 무조건 살쪄요. 응. 왜 그러느냐? 우리가 빨리 먹게 되면은요, 혈당이 급격히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면 인슐린 분비가 증가하게 되고 인슐린 분비가 증가하면은 체지방 합성이 증가됩니다. 그러니까는 똑같이 앞에 있는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은 식판을 놓고 똑같이 먹었어. 어. 근데 나는 허겁지겁 먹고 앞에 있는 사람은 깨작깨작 먹어. 그 내가 저렇게 복이 없이 먹지? 좀 소담하게 먹지 않고, 복 없이 먹지? 왜 저 음식물을 깨작대지? 근데 그렇게 깨작깨작 먹는 사람이 살찐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살 안 찝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나만 살이 쪄. 왜 그래요? 빨리 먹어서 그래. 빨리 먹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앞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배가 부르면 렙틴 호르몬이 분비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렙틴 호르몬이 분비될 때까지 약 20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20분 이내로 밥을 다 먹었어. 그러면 렙틴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식욕이 떨어지기 전에 이미 내가 먹을 양을 왕창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미 과식 상태가 돼버린 거야.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밥 먹을 때 허겁지겁 먹고 식당 문을 나오면서 어우, 나 왜 이렇게 많이 먹었지? 미련하게. 어우, 배 터질 것 같아. 어우, 나 왜 이렇게 많이 먹었어? 너무 많이 먹었나 봐. 이러면서 나와요. 어. 그 너무 빨리 먹는 사람들이 그렇게 먹는 거예요. 자, 이래서 천천히 먹는 습관을 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살 빼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조건 이거는 여러분 지켜줘야 돼요. 근데, 난 이거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정말 힘들어요. 이건 천천히 먹는 거는. 나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다 빨리 먹어서 나만 천천히 먹을 수가 없어요. 나는 일하다가
빨리빨리 식사를 하지 않으면 손님이 와서 어, 오랫동안 식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사람들은 식이섬유를 먹어주면 됩니다. 파이버넷 같은 식이섬유를 먹으면 음식에 있는 지방을 흡착 배출시켜주고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인슐린 분비가 감소가 되고 지방 합성도 감소가 됩니다. 혈당 상승이 지연되면 인슐린 분비가 감소가 되고 이렇게 되면 지방 합성도 감소가 됩니다. 어, 그러니까 파이버넷을 같이 먹어주면 되고요. 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식사를 빨리 하거나 또는 소화 흡수가 빠른 음식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죽이라든지 빵이라든지 떡이라든지 국수 이런 이제 가루로 만든 음식. 어, 가루로 만든 음식. 자, 이런 게 이제 소화 흡수가 빠른 음식들이에요.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식사 전에 파이버넷과 같은 식이섬유를 섭취하고 먹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는 마이애찌라는 게 있는데 요건 이제 귀리 식이섬유라든지 멀버리 추출물, 그다음에 구화검 식이섬유 이런 게 들어있어서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 마이애찌 같은 거는 혈당이 높거나 또는 성인병 있는 사람들은 마이애찌를 먹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요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서 드시면 돼요. 자, 나는 혈당이나 성인병이 없다. 근데 식사를 내가 좀 빨리 하고 소화흡수가 빠른 이런 음식들을 좋아해. 그럼 파이버넷 먹으면 되고요. 나는 혈당이 있고 성인병이 있어. 그럼 마이애찌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내가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겠어. 그런 사람은 마이애찌를 먹어주는 게 좋아요. 자, 그다음에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되는데 우리가 먹은 여러 가지 칼로리원들이 소화가 돼서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에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영양을 적게 먹는다. 식단 조절을 한다든지 또는 식단 조절을 한다든지 또는 편식을 한다든지 또는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는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영양이 부족해지면 아무리 내가 식단 조절을 하고 운동을 해도 체지방이 잘 안 빠집니다. 자, 그렇게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정말 열심히 운동을 하고 정말 식단도 참 조절을 잘 하는데 이상하게 체지방이 안 빠집니다. 왜 그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왜 그래요? 영양결핍이에요, 영양결핍. 음. 자, 그래서 오버드라이브라는 거는요, 지방대사에 필요한 어, 천연 비타민 B군을 공급해주고 복부 지방을 분해시키는 브로멜란이 들어가 있는 게 오버드라이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식단 조절을 하고 운동을 해도 체지방이 잘 안 빠지는 사람은 오버드라이브를 추가로 먹어주면 효과가 있는 거예요. TR90을 하면서. 또 라이프팩이 있는데 요거는 하루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물론 저 비타민 B 포함해서요. 비타민 B군을 포함해서 하루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공급하고, 그다음에 해독하는 기능이라든지 항산화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또 혈관 청소까지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복부 비만이 심하다, 나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식단 조절하고 운동을 해도 체지방이 잘 안 빠지면서 복부 비만이 많다. 그러면 이제 오버드라이브 또는 나는 영양 섭취가 불충분한 것 같고 성인병이 있다. 그런 사람은 라이프팩.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주시면 돼요. 음. 아무거나 드셔도 되는데 각각 요 상태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매일매일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근육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중요한데, 얼마큼을 섭취하는 게 좋으냐? 자기 몸무게의 1000분의 1만큼 먹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자, 체중이 50kg인 사람은 매일 50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된다. 자, 그럼 요게 얼마큼이냐? 자기 주먹 크기다. 내가 매일 내 주먹 크기만큼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된다. 근데 단백질을 매일 그렇게 먹기가 쉽지 않은데요, 저는. 어떤 날은 뭐 풀밖에 먹을 수가 없고, 어떤 날은 또 고기를 많이 먹어서 또 단백질을 과잉 섭취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그런 경우에는 프로틴 파우더, 여기 식물성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일 예를 들어서 50g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음식을 통해서 내가 40g 정도를 먹는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요 프로틴 파우더를 통해서 이제 섭취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죠? 어. 그다음에 티알고가 있죠. 요거는 이제 유청 단백질이라는 동물성 단백질이 이제 들어있어요. 그래서 근육 생성은 이 프로틴 파우더보다 티알고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는 요 유청 단백질에 대해서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야, 이런 사람들은 이걸 먹어야 되겠죠. 이 식물성 단백질을 먹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TR90 쉐이크나 TR미 쉐이크는 식물성 단백질이 15g, 그 다음에 TR미 쉐이크는 20g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한 끼 식사 대용, 한 끼 식사 대용을 먹으면서 영양소와 단백질을 섭취하겠다. 그럴 때는 이 쉐이크를 먹어주는 게 좋아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 음. 자, 그다음에 이제 주기적으로 운동을 해야 된다. 이거 운동해야 된다는 건 다 아는데 앞에서도 이제 운동을 물론 안 해도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게 있잖아. TR90 챌린지 하게 되면은 90일 동안 체지방을 최대한 빼야지만 한 세트를 또 얻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저 챌린지에서 한 세트 더 얻는 그런 것 때문에 음, 빨리 이제 체지방을 빼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할 수 없이. 그런 챌린지가 없을 때야 뭐 천천히 운동 안 하고 천천히 빼도 되지만 빨리 빼야 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죠? 진짜 운동을 그러면 내가 해야 되는데 어, 평상시 운동하기가 힘들다 나는. 그러면 계단으로 다닌다든지 걸을 때 빠르게 걷는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나마도 나는 하기 싫다. 그나마도 하기 싫어. 그럴 때는 알스케어도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세포 속에 우리가 당을 태우는 미토콘드리아를 증가시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당을 태우는 세포 속의 조직입니다. 여기서 이제 당을 태우니까 당이 많이 없어지니까 지방이 증가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운동한 효과가 생기죠. 그 다음에 이제 손상된 미토콘드리아를 복구시킴으로써 운동 효과를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운동 효과를 줄 수 있는 유일한 제품이 알스케어드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런데 이 알스케어드를 먹게 되면은 에너지가 당이 소모가 되면서 에너지 생산이 증가가 돼요. 그러니까 좋은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에너지 생산이 증가되면 근육의 활동이 강해집니다. 근육이 힘을 더 잘 쓸 수 있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근육으로 만들어지는 심장 기능도 강해집니다. 자, 심장 기능이 강해지니까 혈액의 펌핑이 강해져요.
이렇게 혈액 분출이 강해졌는데 혈관이 막힌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혈관이 막힌 경우에는 안 좋죠. 혈관이 막혔는데 그냥 막 강하게 분출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혈압이란 뇌졸중, 심장병 등 동맥경화 등 혈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알스케어들을 먹으면 안 됩니다. 어. 그럼 이런 사람들은 뭐 먹느냐? 쉐이프에스 먹으면 돼요. 이런 사람들은 쉐이프에스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모닝가 추출물, 강한 추출물, 오미자 추출물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전부 다 지방 대사를 촉진시켜 주는 거예요. 지방 대사를 촉진시켜 주고 근력을 강화시켜 주고 알스케어드 대신에 근력을 강화시켜 주고 신진 대사를 촉진시켜 주고 이런 성분들이 들어 있어서 이 CFS를 이런 고혈압, 뇌졸중, 심장병이나 동맥경화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은 CFS로 운동 대신 CFS를 먹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를 하면서 식단 조절을 한다든지 또는 운동을 해야 된다든지 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생각이 많아지게 되면 그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하지 않은 거를 하면은 몸에 스트레스가 올리게 되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리포프로테인 리파제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이 리포프로테인 리파제가 지방 합성을 증가시킵니다. 자,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면서 내가 스트레스가 생긴다. 나는 굉장히 신경이 예민해서 뭔가 좀 내 몸을 관리하려 한다라는 생각을 들게 되면은 스트레스가 생겨. 어, 짜증이 나.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다이어트가 지방을 증가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스트레스 관리까지 해줘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코티토롤, 이거 이제 없어졌죠. 이제 요건 이제 필캄으로 바뀌었죠. 음. 필캄에 이제 태아닌이 들어있습니다. 이 코티토롤뿐만이 아니라 필캄에도 태아닌이 들어있어요. 그 태아닌이 이제 그 알파파 진정 효과를 주게 되고요. 그다음 요건 이제 포스파티딜세린 같은 건 안 들어있죠. 그 대신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그 마그네슘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뭐더라? 하여간 뭐 하나가 있어요. 이런 게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이거 부원료로 자 요런 것들이 이제 진정 효과를 주게 됩니다. 음. 그래서 필캄을 먹게 되면은 스트레스 관리에 이제 도움이 되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마이트라이옴프라는 건 뭐냐면은 홍경천 추출물이나 샤프론 암술머리, 비타민 D, 비타민 B6 요런 게 들어 있거든요. 요게 이제 홍경천 추출물은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를 회복해 주는데 이제 식약처 인증 성분으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샤프론 암술머리도 신경 안정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비타민 B6도 정신 건강이나 생체 리듬 조절해 주고 요런 역할을 해 주기 때문에 필캄이나 마이트라이옴프 둘 중에 하나 이제 선택해서 드시면 되는데 자, 나는 신경이 굉장히 예민하다. 신경이 예민하고 나는 좀 스트레스가 있다. 히스테리가 좀 있다. 이런 필캄을 드시고, 나는 그런 건 없는데, 뭔가 생활을 조절하고, 관리를 하고, 또 식욕을 조절하고 하는 게 어렵다. 그런 사람들은 마이트라이언프를 먹고, 조금 다르죠. 그래서 요거를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드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 여러분들이 저염식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루에 2리터 이상 물을 마셔야 된다. 어? 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 저염식, 과다한 수분 섭취.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게 철칙이에요. 자, 우리 TR90이나 TR미 하는 사람들은 저염식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과도한 수분 섭취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어. 자, 그러면 일단은요. 그러면 수분량은 그러면 얼마큼 섭취해야 되느냐, 수분을. 사람마다 마시는 양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2리터 마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리터 마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0ml 마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2리터 마셔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뭘 갖고 결정을 하느냐? 소변색을 보고 결정하면 됩니다. 소변색.
자, 그래서 이렇게 무색으로 이제 말간 무색으로 돼 있든지 아니면은 짙은 노랑까지 요 사이 여기는 적당한 거예요. 더 이상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연갈색에서 짙은 갈색 이렇게 소변이 나온다. 요건 지금 수분을 추가 섭취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몇 리터를 마시든지 상관이 없어요. 수변색을 보고 결정하는 겁니다. 수변색. 500ml를 먹었는데 나는 연노랑으로 나온다. 그럼 더 이상 먹을 필요 없어요. 나는 1리터 마셨는데 연갈색으로 나온다. 그럼 더 마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 자, 그러면 저염식은 그럼 왜 하지 말라 그러느냐? 제가 이제 설명하지 않고 한국, 일본, 미국 3개국의 의사 면허를 갖고 있는 의사분이 하는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이거 내용을 이제 보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짜게 먹는 3개국 고염식 국가죠. 일본, 한국, 프랑스. 그러니까 한국, 일본, 프랑스. 이게 이제 세계적인 고염식 국가예요. 그런데 오히려 관상동맥이라든지 심혈관계 질환 사망률은 세계 최하위다. 음. 그리고 아무리 저염식을 해도 혈압이 떨어지는 거는 거의 효과가 없다. 어? 저염식을 해도 혈압 감소 효과 없다. 음. 그리고 저염식을 할 경우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데 탈수 현상이라든지 심장이나 신장에 부담이 되고 그다음에 중성지방이라든지 LDL이 증가하고 오히려 특히 임산부에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을 유발시킨다 하는 내용입니다. 보시겠습니다. WHO 권장량은 하루 소금 5g인데 우리나라는 하루 10에서 12g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즉 WHO 기준 2배, 미국 심장학회 기준 3배 초과하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전 세계 183개국의 관상동맥 질환에 의한 사망률을 보면 일본은 10만 명당 30.6명, 프랑스는 30.2명, 한국은 27.8명입니다. 소금 섭취량이 아주 많은 한국에서 고혈압, 관상동맥 질환,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전 세계에서 최저권이라는 사실을 학자들은 한국의 역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망률 181위가 일본, 182위가 프랑스, 183위가 한국인데요. 한국, 일본, 프랑스 모두 전 세계에서 최고의 고염식 국가이면서 관상동맥 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가장 낮습니다. 뭔가 많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포크란 리뷰에서 총 11편의 저염식 RCT 연구를 분석했는데 장기간의 저염식을 통해 수축기 혈압은 1.1, 이완기 혈압은 0.6 감소되었습니다. 즉 120에 80에서 장기간 아주 싱겁게 먹었더니 119에 79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장기간 저염식을 하게 되면 탈수가 일어나고 염분이 부족해집니다. 이러면 심장에서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 즉 라스 시스템을 가동시키는데요. 라스 시스템은 부족해진 수분과 염분을 복구시키는 시스템입니다. 이 과정에서 혈관 수축, 심박 수증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장기적인 저염식은 복구 시스템인 라스를 활성화시켜서 결국 신장과 심장의 부담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이런 이유로 심근경색, 뇌경색, 뇌출혈 등 심혈관 질환의 발생과 사망률을 높이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염식으로 혈압이 1 감소하는 대신 분당 심박수가 4번 증가한다면 저염식이 과연 심장에 좋을까요? 이건 초등학생도 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나트륨 1.5g 저염식을 장기간 시행하면 탈수가 심해지면서 혈액량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라스 시스템이 발동되겠죠? 바로 그렇습니다. 혈중 레닌 수치 55% 증가, 알도스테론 127% 증가, 스트레스 호르몬인 아드레날린 14%, 노르아드레날린 27% 증가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콜레스테롤은 5.6 증가했고, 중성지방은 7.0 증가했고, LDL은 3.1이 더 증가했습니다. 즉 저염식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이 극한 스트레스가 이어지는 위기 모드로 전환됩니다. 연구 데이터를 보면 신부전 환자가 저염식을 한 경우 전체 사망률이 무려 2.5배나 증가했습니다. 이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장기적인 저염식을 하면 라스가 활성화돼서 혈관 수축, 심박수 증가, 스트레스 호르몬 증가로 신장과 심장에 부담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연구에서도 심부전 환자에게 저염식을 했더니 사망 또는 입원이 무려 85%나 증가했습니다. 연구 데이터를 보면 만성 신장 질환에서도 저염식은 사망 또는 입원 위험이 2.47배나 증가했습니다. 투석중이 아닌 만성 신장 질환 환자에서는 실제로 저염식이 더 나쁘다는 최근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심부전 환자가 라스 억제 약물인 베이스 이니비터나 ARB를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염식을 하면 사망 또는 입원 위험이 무려 5.78배나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 소금 섭취량과 사망률은 미국 국민건강 영양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1998년 1차 조사 결과 소금 섭취량이 적을수록 심혈관 질환 사망률과 전체 사망률이 증가했습니다. 2006년 2차 조사에서도 저염식 그룹은 심혈관 질환 사망률과 전체 사망률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2008년 3차 조사 역시 소금 섭취가 적을수록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증가했고 전체 사망률 역시 증가했습니다. 기존 의학 상식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혈압 치료 중인 3,000명을 대상으로 나트륨 섭취와 심근경색 발생 위험도를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소금 섭취가 제일 많은 그룹에 비해 소금 섭취가 제일 적은 그룹에서 심근경색의 발생 위험도가 무려 4.3배나 증가했다는 겁니다. 고혈압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게 이런 무서운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저는 이번 연구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WHO 기준인 소금 5g 이하의 저염식을 하면 오히려 사망률이 증가했고 소금을 20g 이상 과도하게 섭취해도 사망률이 증가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0g에서 15g 정도의 소금 섭취에서 사망률이 최저였고 심근경색, 뇌졸중의 발생률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10g에서 15g은 지금까지는 엄청난 고염식으로 지탄을 받아왔지만 과학적 근거는 오히려 적정한 소금 섭취량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혈압이 없는 건강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먼저 4주 동안 하루 소금 0.6g의 심한 저염식을 하고 나서 그 뒤로는 무려 41배나 많은 24.5g의 고염식을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몸 전체 체액량은 변화가 없었고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평균 혈압 역시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소금 부하로 혈관이 이완되면서 말초 혈관 저항이 감소되었습니다. 41배나 먹었는데 말이죠. 이번 연구는 2,000명 이상의 임산부에게 고염식과 저염식을 비교했습니다. 저염식 임산부는 유산, 미숙아 출생이 증가했고 사산, 신생아 사망이 증가했고 부종, 전자간증, 출혈이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고염식 임산부에서는 이런 현상이 없었고 전자간증의 발생도 감소했습니다. 이어서 28명의 임신 중독증 환자에서 20명에게 여분의 소금을 추가로 공급했더니 모두 증상이 보존되면서 건강한 만기 출산을 했습니다. 이 연구의 데이터를 보면 임신 중독증에서 소금을 추가로 투여했더니 임신 중독증이 사라지고 다시 소금을 줄였더니 증상이 재발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소금을 투여했더니 증상이 또 사라졌습니다. 연구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금 투여량이 많을수록 더 빠르고 더 완전하게 회복되었다. 소금의 추가 투여량은 출산 시까지 섭취하도록 했다. 그렇지 않으면 임신 중독증 증상이 재발했다. 최근 국내 연구를 보면 한국 여성에서 소금 섭취가 제일 많은 그룹에서 고혈압 유병률이 오히려 13.5%나 낮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연구의 중요한 결론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저염식은 심박동수, 인슐린을 증가시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한 혈압 하강 효과를 상쇄시킨다.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가이드라인은 소금이 아니라 첨가당을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제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고혈압의 범인은 소금이 아니라 설탕이었나? 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비만,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의 모든 원인은 뚜렷한 증거도 없이 소금에 뒤집어 씌움으로써 설탕은 아직까지도 우리 식탁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충분한 소금 섭취를 통해 비만,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을 감소시키고 더 많은 활력을 가지고 근육을 늘리면서 운동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존의 과학이 잘못되었다고 인식하고 이제는 식탁 위에 설탕을 버리고 소금을 올려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소금 섭취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질병도 있습니다. 투석 중인 환자와 이런 질병을 가진 환자분들은 주치의와 상의해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저염은 비참한 것입니다. 저염은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몸은 빛과 소금이 반드시 필요하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희생시킨 희대의 의학 사기극인 저염식은 우리 몸을 더욱 병들게 할 겁니다. 이제는 빛과 소금을 즐겁게 받아들여야 할 때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염식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장 기능이 저하돼서
그 배뇨 장애가 일어나게 되면 이제 부종이 생긴다든지 하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 신장 기능이 저하돼서 부종이 생긴다거나 해서 수분 배출이 잘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콜레스틴, 그 다음에 마린 오메가, 이런 걸 먹음으로써 우리가 신장 기능을 개선해 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스타트인이라는 건 이제 그 차전차피 식이섬유라든지 모닝가 추출물, 강황 추출물, 소량자 추출물 같은 게 들어있어서 마찬가지로 이뇨 촉진 작용이라든지 또 장 운동을 개선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소화 장애를 또 개선해 준다든지 이런 역할을 주는 제품이 들어가 있는 게 또 스타트인이에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런 배뇨 장애가 있는 사람이 어, TR90 다이어트를 한다. 그럴 때는 콜레스테린, 마린 오메가, 스타틴 이런 세 가지 제품을 함께 먹어주면 부종이 생긴다든지 하는 부작용을 좀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쉐이크를 이제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드리면은 그 티알미 쉐이크하고 TR90 쉐이크에는 이제 식물성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티알미 쉐이크에 식물성 단백질이 훨씬 더 많이 들어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식이섬유도 이 티알미 쉐이크에 식이섬유도 훨씬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이어트 효과를 이제 우리가 유지시키는데 이 티알미 쉐이크가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특수 영양제로 류신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다이어트 중에 효과적이고요. 요 쉐이크는 다이어트 이후 유지에 효과적인 거예요. 음. 자, 이렇게 이제 다르죠. 자, 근데 여기 이제 류신이라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요 티알미 쉐이크에. 자, 요 효과가 이제 뭐냐?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2세대 다이어트 제품 얘기했을 때 칼로리 섭취가 부족하게 되면은 어, 체지방이 감소되지만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하더라도 얘가 부족한 칼로리를 채우면서 없어지기 때문에 근육이 잘 생성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쉐이크에 단백질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식단 조절을 하게 되면은 쉐이크에 들어가 있는 단백질도 이 부족한 칼로리를 채우면서 없어지니까 근손실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똑같은 얘기죠. 자, 그런데 똑같이 이런 현상에서 류신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 이 류신은 만약에 칼로리가 부족하면은 칼로리원으로서 작용을 하고 칼로리가 충분하면은 근손실을 막아주는데 작용을 하게 돼요. 류신이. 그러면서 단백질도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단백질은 근육 생성하는 데 사용이 되고 요 류신은 칼로리가 부족할 때는 칼로리를 채워주고 칼로리가 충분할 때는 근육 생성을 도와주고 이렇게 해주는 게 요 류신이에요. 그게 이제 티알미 쉐이크에 들어있다는 거죠. 음. 그게 이제 티알미 쉐이크와 TR0 쉐이크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이제 설계가 되어 있는 제품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자, 마지막으로 이제 TR0하고 하면서 같이 먹으면 도움이 되는 제품. 자, 식사량을 줄이고 운동해도 체지방이 잘 안 빠질 때 오버드라이브 또는 라이프팩. 복부 비만이 많을 때 티그린 몇 개 식후 하나씩 먹으면 됩니다. 식사 속도가 난 너무 빠르다. 파이버넷이나 스타트인. 비만이면서 혈당이 높다. 마이에찌나 메타. 다이어트 하면서 난 스트레스가 심하다. 요거 이제 코티토롤이 아니죠. 요게 이제 필캄입니다. 필캄. 자, 그 다음에 간식이나 식사 욕구가 강하다. 마이트라이언프. 다이어트 중 변비가 생겼다. G3. 큰 컵으로 반 컵씩 하루에 2회 정도 먹으면 됩니다. 한 일주일 정도 먹으면 돼요. 운동이 부족하다. 요거 이제 일주일 정도 하면 됩니다. 일주일. 운동이 부족하다. 알스케어드 또는 실프에스. 근육 생성이 잘 안 된다. TR9 또는 프로틴 파우더. 한 끼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식사. TR90 쉐이크, TR미 쉐이크. 요렇게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제품들을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 이제 그 내용이 워낙 많아서 제가 굉장히 빨리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조금 오버됐는데 자, 여러분들 혹시